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고은기입니다. 아, 이제 봄이 오려는지 아침에 비도 오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모교를 찾아왔는데, 에,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아, 천지가 개벽을 해서 옛날 모습이 아닌 것이 학교가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옛 모습이 사라진 것은 또 아쉬운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뭐 객적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고대의 문학을 연구하면서 아, 옛날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비추어진 옛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발표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우리 학회 발표가 이제 정본화 작업에 대한 그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어, 연구하는 오늘날의 우리 관점에서 옛 텍스트들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또, 놓친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조금 전에 발표하신 박재민 교수의 논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서 저도 아주 큰 공부가 되었고, 또 오늘의 우리 학회와 관련된 토론도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읽으면서 간간히 보충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단락은 지금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1910년에서 20년대의 향가 해독사는 일방적으로 1인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두 학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창진평의 집대성을 예비해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 그 결론 부분. 거기 제가 구면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받았던 원고였고요. 오늘 받으신 자료에는 217면에 나왔던 것이고 아까 발표자가 또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1930년에서 40년대의 유창선, 전몽수, 신태현을 소개하며 이들은 소창진평과 양주동이 보지 못했던 어휘 자료들을 적지 않게 발굴해내고 있다. 이들은 그 자료의 제시만큼 향가연구사에 기여한 것이리라. 이것도 역시 221면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특히 전몽수, 신태현의 존재를 알게 된 점 저로서는 무척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덕규 유창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학계에서 간간히 거론했던 것입니다만은 전몽수, 신태현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시 거론한 것은 오늘 발표가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연구한 박재민 교수 자신뿐만 아니라 향가 연구를 하는 다른 연구자들도 크게 참고해야 할, 다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자료 발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그 낱낱의 사실보다 학회의 주제에 맞춘 약간 거시담론적인 의제를 들여서 박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향가가 근대문학 또는 근대문학 연구사에서 가지는 의의 같은 것입니다. 저도 제가 쓴 논문에서 인용한 바 있지만 오늘 새삼 다음 두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조금 전에 발표해서 박재민 교수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일본 학자 일하관이라는 사람이 쿠사카 히로시라고 있는데요.
이 구사카 히로시가 쓴 말 중에 창해유주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 두 번째 자료는 이것은 양주동 선생의 그 유명한 고가 연구 서문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이제 여가 천학과 비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중략합니다. 구구한 미의만은 이 천유연년의 창해의 유주와 같이 근근히 깃어서 남은 이런 구절인데요. 여기서 공이 등장하는 이 창해유주에 주목하게 됩니다. 향가를 규정하는 이만한 성어가 없으리라 봅니다. 참으로 귀중한 겨우 10여 수가 근근히 깃어서 남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향가는 다른 장르와 조금 다른 정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느 장르처럼 향가 또한 다음 시기에 영향을 끼치고 사라졌지만 그 실체마저 아주 잊힌 채 천유연년을 경과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곧 근대라는 시기의 경랑 속에 그것도 아주 소수의 작품만 불쑥 나타납니다. 이 대목을 조금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예를 들어서 고려가요가 고려시대에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당연히 사라지죠. 다음 장르가 나타났죠. 그러나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고려가요의 작품들은 어쨌건 악학궤범이랄지 악장가사랄지 하는 그 문헌들을 통해서 남아있고 또 기회가 있으면 거론도 되곤 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문학사가 흘러왔는데 우리 문학사에서 특이하게도 향가만큼은 신라 천년 동안 불리다가 고려 초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 그것은 우리 문학사에서도 그래도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향가 작품 자체가 모조리 어디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천년 이상을 지나갔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1292년경에 그러니까 13세기 말에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속에 14수가 실려서 남아 있었지만은 그 삼국유사라는 책도 그때로부터 약 7, 800년간을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균여대사에 11수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에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향가라고 하는 이 장르의 시 어느 한 편도 약 1000년 동안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고 있다가 20세기가 들어서던 무렵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근대의 시기에 불쑥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문학사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좀 더 특별하게 한번 바라보고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향가의 근대라는 용어 속에 담아보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그 발표문의 첫 페이지를 잠깐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오늘 발표자께서 임경화 교수와 제가 쓴 그 논문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임경화 교수의 논문의 제목도 향가의 근대고 제가 쓴 논문의 제목도 향가의 근대인데, 제가 제 논문 속에다 밝혔습니다만은 이렇게 제목이 똑같게 된 것이 물론 먼저 쓴 게 임경화 교수고 그 다음에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할 때 임경화 교수의 논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경화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저도 똑같은 향가의 근대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참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제목이 똑같을까? 그리고 그 문제의식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된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저와 임경화 교수가 도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일본의 국문학계에 제목을 짓는 유행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나 임경화 교수나 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최근에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혹시 저기 이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광식 선생이 계셔요? 네. 김광식 선생이 최근에 본인의 SNS에다가 어떤 자료 하나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보니까 1991년에 도쿄에서 열린 모 학회의 그 팜플레트의 표지 사진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의 맨 끝에 보니까 석화라는 게 이제 무카시바나치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 석화의 근대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90년대 무렵에 일본의 학계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을 암암리에 저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임경화 교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것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향가를 가지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제 그 토론문으로 넘어와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인데요. 이제 우리 문학사에서 향가는 두 시기로 나누어 기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향가가 제작, 향유되던 시기, 고대와 재발견되어 연구, 향유되는 시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그 토론의 주제로 제가 제시를 한다면 박 교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박 교수께서도 해독사의 외연에 주목하여 오늘 새로운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계에서 향가 연구의 기점을 1918년 금택장산남의 처용과 해독으로 잡은 데 이의를 제기하시고 안학의 조선의 문학이 1915년에 창기파란가를 조선문학의 장에 소개한 현장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처럼 당기다 보면 평정구마삼 스보이 구매조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삼국유사 해제 1900년에 나왔는데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와는 별도로 기점 규명에 기대어 좀 더 확대된 논의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1918년이 됐건 1915년이 됐건 또는 1900년이 됐건 어쨌건 20세기 들어서서 우리 문학사에 또는 우리 문학 연구의 장에 샛별처럼 등장한 또는 창해의 유주처럼 등장한 향가의 시기를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학사의 한 내재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박 교수께서 구상하는 아마도 박 교수도 이제 그 한국 시가문학사 정도를 나중에 쓰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그런 문학사 속의 향가가 어떤 것인지 그 학문적 틀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바로 답변. 제가 논문을 급하게 쓰느라고 매우 늦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늦게 드려서 읽는데 그냥 곤란히 이제 계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또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한번 쓱 봐도 아마 아실 거라고 그리고 그 지점을 잘 짚어서 제게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 적힌 것은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질이라기보다는 향가의 문학사의 자리 매김에 대한 그런 것으로 알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기 교수님께서 일러주셔야 저희가 하부적으로 따르는 것인데 저는 그런 큰 그림은 사실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향가 해독 그리고 실제 향가의 차이는 물론 두 개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석굴암이 1900년대 토암산 기슭에서 무단히 발견됩니다. 그전에는 석굴암 역시 산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숯불 속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체부가 길을 가다가 그걸 보고 발견하고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갈고 닦아서 숯불암에 갈 수 있는 길도 아주 고즈넉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향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가 역시 토암산에 기슭에 있던 그런 숯불에 가려진 그런 신라인의 모습의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발견한 이후에도 그 길을 잘 찾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학 그리고 이제 가나자와 등등의 또 소창진평 양정 등등의 분들이 그 숲불로 가는 그 길을 일일이 개척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곳에 먼 천년 전에 그곳에 있지만 지금의 우리 연구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곳을 찾아가는 그 길을 내고 있는 그런 연구적인 정황인 것이고 우리는 그 길 하나하나를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문학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의 문학사를 쓸 때 향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갔노라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문학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상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안학의 그 1915년의 그 현장 그것이 향가의 기점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쯔보이의 해제가 더 앞선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저는 그 변별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변별이 뭐냐? 그것은 역사책 속에 섞여 있는 향가로서의 그 자료로서의 향가는 이미 있었다. 이미 삼국유사에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문학을 논하는 그 장으로 소환돼서 나오고 특히 작품의 제목이 붙여지고 작품의 원문이 문학사, 조선의 문학이라는 그 페이지에 인쇄가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학 쪽에서 처음 호출한 향가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차이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기 때문에 그 처용가와 다투겠지만 어느 것이 그래도 진짜 본질적으로 다투겠지만 제가 볼 때 좀 더 유리한 쪽은 1915년에 있지 않나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